네, 이제 이번에는 황국식민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식민 1번. 한국의 식민, 우리는 친화된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황국식민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매우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황국식민화 정책의 목적 보면요,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시켜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 바로 황국식민화 정책의 추진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일본이 전쟁을 하는 상대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이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특히 경제력이 어마어마했던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시간이 갈수록 뭔가 딸리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일본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뭐 조선이나 이런 식민지 국가들의 사람들은 뭔가 압박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생산하고 군소품 이런 걸 생산하도록 했지만, 나중 되면요, 일본인만으로 그 군인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니까 처음부터 막 조선인들을 일본 군대를 끌고 갈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적극적인 친일파들이나 이제 입대를 했겠지만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거나 이러진 않았을 텐데, 왜냐면은 이 조선인들이 나는 한국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 군대에 입대하면은 이들이 군대 안에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국인인데 난 한국인인데 일본인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 군대 어쨌든 끌려서 있다가 폭탄 하나 들고선 잠자는 동안에 일본 군대에 막사에다 던져버릴 수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확실하게 군대에 동원하거나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인들의 정신을 개조시켜야 돼요. 한국인들, 나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오는 이상 이들은 정말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개조시켜서 나는 일본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일본 군대에 들어야지 그나마 안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민족성을 아주 말살시켜버려서 정신개조하려는 그러한 정책이 바로 황국식민화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침략 전쟁에 한국인들을 이제 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선일체를 강조한다. 내선일체, 내지는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지와 조선을 하나로 한다는 의미가 바로 내선일체여서 일본인과 한국인은 하나다. 하나는 개불씨. 그쵸.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하나라고 생각했으면은 식민 지배를 하는 동안에도 그런 짓들을 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제가 주장했던 대동아 건설의 핵심 사상이 이 내선일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내선일체를 강조하면서 일본인과 하나, 한국인 하나니까 너희들 같이 전쟁이 나가자 이런 건가요? 또 일선 동조론을 강조합니다. 일선 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인이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바로 일선 동조론이 되겠습니다. 뭐 같은 조상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일본은 백제의 왕실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조금 인정해 줄까요? 일제는 백제의 덕분에 삼국 한반도 덕분에 이만큼 셀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인정을 좀 해주겠지만, 여기서 일선 동조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가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죠. 역사적으로도 역사를 그러니까 왜곡하고 날조하는 거죠. 뭐 이들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뭐 거의 그냥 매일 밥 먹고 배변하듯이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조심스러워요. 그냥 말하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육두문자가 나올까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무미건조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궁성요배는 매일 아침 일왕,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천황이 사는 도쿄의 궁을 절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무슬림들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죠. 메카를 향해 절을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왕이 사는 저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동남쪽이 되겠죠. 동남쪽을 향해 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궁성요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 왕이 뭐 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다음에 일왕이 나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했을 때 일본인들 되게 충격에 휩싸였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일왕이, 우리 천황이 신이 아니라면서 되게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니까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드네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또 신사참배 많이 들어봤어요. 음면, 지금 동네마다도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일제가 전국에 읍과 면에 세운 신사에 참배하도록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 탄압하는 그런, 조선의 우리 남산에도 엄청 큰 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도 보면요, 당시 지금의 그 종로 일대 있죠, 청계천을 중심으로 위쪽에 종로 일대는 한국인들이 주로 머물고 있던 그 한국인들의 거주지였고요. 그 청계천의 밑으로 남쪽에 지금의 명동, 남산 요 일대는 충무로 요 밑에 쪽은 아무래도 서울역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서울역이 만들어지고 서울역이 뭔가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신시가지겠죠. 요즘으로 지금 신도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남산에 큰 신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도록 했어요. 황국신민서사. 그래서 학교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는 이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충성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을 서약하는 건데요. 학생은 물론 일본인들도 이를 암송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황국신민서사 아동용인데,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아파요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침마다 요도록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요, 이 당시 이제 뒤에 나오는데 뭐 애국반, 요즘으로 치면 약간 반상회 비슷한 거 하거든요. 거기서 외우도록 하고요. 막 심지어 결혼식에서도 이런 것들을 암송하도록,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하도록 했다고 해요. 근데 생각하면은 그거 암송한다고 뭐 세뇌가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내가 실제로 입을 벌려가지고 내뱉는 말은 내 머릿속에 세뇌가 잘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뭔가 내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뭔가 내뱉잖아요. 내뱉으면 그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게 말도 안 되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침마다 이거 외운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그게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스며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심리적인 거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뭐 고등학교 다닌 지 꽤 됐으니까, 그 조회, 저는 선생님 때는 운동장 조회가 있었거든요. 운동장에 탁 전교생, 거기 선생님 다니는 학교는 전교생이 한 2,000명 됐을 거예요. 왜냐면 한 학년에 고등학교 때 14반이랬는데, 그때는 뭐 한 반에 40, 50명, 50명 가까이 됐으니까 한 학년에 700명, 800명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에 2,000 몇 명이 운동장 조회를 하거든요. 운동장 조회를 하면은 전교 회장이 나와가지고 내 구호를 해줬어요. 명문 뭐 충이 뭐 해서 아직도 뭐 외우는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우리 학교가 명문 학교인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정말 말을 내뱉으면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학교를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바꿨죠. 소학교를 국민학교. 그래서 이 국민학교란 말이 그냥 국민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국민학교가 지금은 초등학교로 또 다시 바뀌었죠. 그게 1990년대에 다시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로 바꿨는데, 선생님은 국민학교 나왔을까요? 초등학교 나왔을까요? 맞춰보세요. 자, 국민학교는 황국신민학교. 황국의 국과 신민, 신화된 민족, 신민의 황국의 국자와 신민의 민자를 딴 이름이 국민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낮춰버린 자신들의 속된 신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 늦게 바꿨죠. 국민학교란 명칭을 해방된 이후에도 거의 40년이 넘도록 쓰고 있었으니까 정말 오래 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요, 창씨개명도 있는데요.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바꾼 건데, 뭐 그 이전에도 1930년대 초반부터 창씨개명, 그냥 알아서, 친일파지 중에는 뭐 알아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도 있어요. 알아서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창씨개명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요, 자녀의 학교 입학이 안 돼. 학교 입학. 우리나라 학생들 교육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학교 입학이 거부되고요, 나중에 식량 배급도 해주지 않고요, 또 행정기관에서 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무 취급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시청, 구청 이런 데서 전혀 업무를 서류 같은 거 못 돼요. 그리고 식량 물자 배급도 제외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창씨개명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당시에 뭐 창씨개명 했다 하면은 친일파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내 아들이 창씨개명 나는 안 하려고 지켰는데, 내 아들이 학교 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창씨개명 안 했다고 맞고 오고 막 얻어맞고 오고 이래요. 그러면은 그건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이렇게 창씨개명을 하게 되고요. 또 제3차 조선교육령,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한국어 교육을 사실상 폐지하고요.
학교에서도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수신교과, 도덕, 요즘쯤에 도덕, 윤리 이런 건데 교과를 강화해요. 근데 일본이 윤리, 도덕을 되게 중요시 여겼나? 아니겠죠. 여기서 수신, 도덕, 누구를 위한, 누구, 말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누구 말 잘 듣는 거예요? 저 일본 말 잘 듣는 충량한, 일본에 협조하고 충성다는 충량한 그런 신민을 키워내기 위해서 수신 도덕 교과를 강화하는 거죠. 정신교육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족 말살시키고 한국인의 그런 민족성을 빼버리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수신 도덕 교과 강화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매우 통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강화된 일상생활의 통제 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은 인력과 전쟁 물자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하는데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조직합니다. 1938년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조직에서 한국인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침략 전쟁에서 한국인의 협력을 강요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되겠고요. 여기에 하부 조직으로 애국반을 조직해요. 그래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말단 조직으로 애국반, 동네마다 이렇게 열심히 묶어가지고 서로 이제 감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국반에서 이제 반상회를 열어요. 지금도 반상회 열죠. 지금 좀 없지만 뭐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서로 이제 일본어 사용하도록 하고 애국적어만을 홍보하고 여기서 또 어른들은 여기에서 한국 시민서사 외우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들 서로 감시하도록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 애국반과 반상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애국반이라는 것 자체는 일제가 우리 한국인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가장 밑에 있었던 조직이 바로 애국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언론 통제도 강화하기 위해서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한글로 된 신문들도 1940년에 다 폐간하게 되고요. 또 정말 웃긴 게 이거예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독립운동가들의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인데요.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한 겁니다. 이게 왜 웃기냐면요. 1942년에 일제는 이제 독립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제 법령으로 요걸 나오는데요. 실제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일본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상범을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찰이 저 사람 보니까 도둑질을 옛날에 했던 적이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도둑질 할 것 같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도둑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하진 않은데 쟤 도둑질 할 것 같아 해서 잡아가는 거. 우리 학교로 치면 난 친구를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너 돌쇠야, 너 친구 가뿐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학폭 10개. 때린 적은 없지만 너 때릴 것 같으니까 학폭 열어서 징계 줄게 라고 하는 선도 처분할게 라는 게 바로 이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있은 다음에 처분을 내리고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뭐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잡아갈게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치안유지법을 위반해서 이제 처벌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전력들, 치안유지법을 위반했던 사람들, 사상범. 그래서 사상범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나 사회주의 운동했던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들에게 적용되는데 이제 재범의 우려, 또다시 재범, 그들 생각할 때 범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운동을 할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 경우에 예방의 목적으로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검사가 판단을 해서 사상범을 체포해서 재판 없이 열흘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재판을 통해서는 2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뭐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재판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거야.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2년을 또 그 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바로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뭔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권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들은 동아시아, 아시아의 유일한 문명국이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정작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야만적인, 그리고 앞뒤도 맞지 않고 눈이 모순적인 내용이 바로 일본의 통치, 일본의 붕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